조정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춥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지역구가 경기도 시흥입니다만 오늘 제가 한 1시간 반을 거쳐서 여기 이제 포천 우리 대강당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포천 가평 우리 지역위원회 우리 또 여기 잘 이끌어주고 계신 우리 이철희 우리 대장님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또 박영국 우리 포천 시장님 또 우리 박 시장님 얼마 전에 한국인을 빛낸 대상 수상도 받으셨어요. 지방자치협의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포천에서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포천 가평 지역에서 정말 지키고 또 승리를 만들어 오시면서 쭉 해주고 계신 그 여러 우리 각 지방원님들 또 의장님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포천 가평 지역의 고문을 비롯한 여러 선배 강원도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금이 이재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러 포천에 왔습니다만 사실 어제 천문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철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한 80일가량 남았죠. 그래서 그 이후 내년에 3월 9일날 천문이 우리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듯이 내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대전환과 우리 포천 가평을 발전을 위한 아주 큰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덮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포천에 좀 인연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 요 왕봉산 밑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저야 이제 그냥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만 우리 대장님 되십니다만 그래서 그때 왕봉산 밑에서 이 포천의 전기를 받으면서 제가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여기를 쭉 이제 오는 길에 이 대강당 와서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렇게 좋은 대강당도 잘 시장님께서 이 풀을 닦아서 이것도 대장도 해주셨고 오늘 이런 좋은 장소에서 강원동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오늘의 이 열기를 내년에 반드시 3월 9일 대선 승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포천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이재명 그리고 말 그대로 왜 이재명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또 오늘 뜻깊은 또 선대위 발족미 또 결의대회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승리를 결의하고 또 만들어가는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여기저기 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금 약장수를 하고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직 직접 접하지 못하셨고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의 대선 필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크게 인간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내가 본 이재명, 제가 본 이재명이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 다 보시면 다 아시겠죠? 지금 워낙 많이 알려진 사진인데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쭉 과정에 대한 간략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앞서도 우리 아까 박정훈 우리 도당위원장도 얘기했고 이철희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어린 시절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역경을 거쳐오면서 그 다음에 그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요 맨 좌측의 사진은
어린 시절에 애뜬 모습이죠. 이때가 소년공 시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북 안동의 7남매의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는 9남매였었어요. 위에 2분이 가난 때문에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7남매 5째로 태어나서 당시에 초등학교 시절에 안동 시골집에서 쭉 읍내까지 한 6km를 매일 걸어가면서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다녔었는데, 그때 눈과 비가 오고 어제처럼 눈이 오면 학교를 못 가잖아요. 1년에 70여일 이상을 학교를 못 간 적도 있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어렸을 때 사실은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거의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경기도로 올라옵니다. 경기도 성남으로 이제 이주를 가족이 다 해서, 그리고 사실은 중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가난 때문에 학교를 보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바로 소년 노동자로 바로 공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옆에 가운데 사진에 1976년도에 경기도 성남으로 이제 이사를 왔다가 4년 뒤에 1980년도에 가족들이 지하 세방에 살다가 처음으로 지상 1층에 세방으로 이제 옮긴 거를 기념하면서 가족들 식사하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이제 왼쪽에 이제 어머니시죠, 돌아가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소년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장애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 팔이 굽어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맨날 이재명 후보는 반팔을 못 입고 다녔대요. 이게 부끄러워서. 제가 이재명 후보 가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자기 결혼한 다음에 반팔을 입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이 팔이 왜 굽었냐면 16살 때 공장을 다니면서 프레스에 왼쪽 여기가 팔이 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골절이 생기고 승장판이 깨졌어요. 자라면서 팔이 이렇게 굽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군대도 못 간 거죠.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자기가 자기 어린 시절과 그때의 기억들을, 그 다음에 그런 삶의 경험들, 또 서민의 삶을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받았을 때 장학증서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꽤 열심히 밤에 2시간씩 공부하면서 공장을 다니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중앙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서 성적은 좋았는데 장학금을 받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본인이 소년 노동자를 하면서 받은 월급이 8만 원이었었는데, 그때 중앙대학교에서 20만 원씩 장학금을 줬대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집안의 형,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회계에서 하는 형을 갖다가 그 장학금을 학비를 보태가지고 집안을 이제 기여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저 왼쪽의 사진이 처음에 중앙대학교 입학식 때 어머니랑 찍은 사진인데, 저 때 처음으로 교복을 입어봤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대학 졸업을 하고 본인이 법과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 그 사법시험을 합격을 2번만 합격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법연수원 졸업할 때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명 후보의 본인의 인생에 새로운 큰 분기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본인이 졸업할 때 그래도 내에서 공부를 좀 잘해서 성적이 한 상위 30% 정도 됐다 그러는데, 사실 연수원 사법 성적이 30% 이내면은 보통은 다 판사나 검사를 합니다. 왜냐? 그게 출세가 보장되는 길이니까. 그런데 연수원 시절에 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연수원 특강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노무현 변호사에게 감명을 받고, 아, 자기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노동자의 어려운 삶을 자기가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자기 경험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면서 당시 성남에서 첫 변호사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인권 노동 변호사로 하고 이제 시민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성남 시민 모임을 했을 당시인데 저때 파릇파릇했죠. 저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또 하나 이재명을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또 한 번 발생합니다. 당시에 성남 시민 모임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쭉 시민운동을 하면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성남의 의료시설이 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성남에 공공의료병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한 2만 명을 모아서 서명을 하고 주민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민조례로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시에 시의회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해서 47초 만에 부결이 돼요. 아예 상정도 안 되고. 그리고 그때 같이 거기서 강의도 하면서 그때 사진 보고 막 이렇게 우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항의하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배가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정가 일을 하나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가 사범이다 어쩌다 막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다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이재명 변호사가 좌절을 겪으면서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어렸을 때 힘들었던 생활들의 역경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강연을 듣고 또 한 번은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인이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경기도 분당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성남시장에 출마를 했던 거죠. 그리고 당선이 돼서 2013년도에 본인의 임기 중에 성남의료원을 착공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남의료원이 이번에 코로나19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했던 걸 지킨 거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또 경기지사 두 번의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지사에 또 이제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정치를 향한 이제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두 차례 10년 13년 했고 18년에 경기지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성남시장 공천을 제가 줬어요. 제가 그때 경기도당의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공천심사위원장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쭉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뭐 이재명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 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변호사로 시민운동할 때 그때 분당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을 때 당의 부대변인을 좀 했었거든요. 한 1년 동안. 그때 제가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인연을 넣어서 제가 비교적 자세히 해서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그 정치인 이재명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보면 먼저 이재명 후보는 가장 먼저 사실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예전에 많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했던 얘기는 말 그대로 변방의 장수였습니다. 한 번도 국회의원을 안 해보고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가 멀은 변방의 장수였으나 이제 그런 비주류 변방의 장수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당의 중심 인물로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내년에 가장 유력한 그 적임자로서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본인이 정치 경력에 나서는 건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삶과 그 다음에 살아온 과정들이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거기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께서 이재명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이재명을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과 시민들께서 변방의 장수 이재명을 당과 정치의 중심인으로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보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지금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먼저 이재명 후보를 설명하는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는 부조리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철저한 개혁주의자입니다. 그거는 본인의 어려운 삶을 거쳐오면서 항상 현실을 타개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싸웠거든요. 그런 데서 철저한 개혁주의자면서 또한 동시에 이념의 잣대가 아닌 국민 차단형 정치를 할 수 있는 실용주의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이재명인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관행을 거부하는 혁신가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위기 돌파형 리더이기도 합니다. 삶 자체가 이재명 후보는 그 자신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건 간단하게 화면 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CCTV 설치나 이거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제화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재명표 법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 좀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설득을 하고 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수십 년간 해결이 안 됐던 불법 계곡 정비, 이재명 지사 시절이었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음. 네,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죠. 되게 사실 많습니다. 청년과 교육과 아동, 그다음에 기업, 인생 이런 등의 이재명 후보가 실제 각 분야의 사회적 약자와 경기도민의 사회의 질의 향상을 위한 아주 꼼꼼한 그런 방안들을 경기도지사 시절 4년 동안에 쭉 해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 후보의 참 대단한 점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수도권이 있고 지방이 있고 그럴 때 국가 균형 발전이 우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추진해 왔는데 이게 참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나쁘지적이나 좀 그런데 안 가다보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이거는 강제로 공공기관에 이전시키면서 노무현 정부 때가 빼온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경기도에 15개에서 20개 공공기관을 북동부로 이전을 시켰어요. 대개가 다 수건이 있었거든요. 남부지방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 균형 발전을 통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누구보다 실천적으로 이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직무수행 평가를 쭉 이렇게 언론에 세운 게 있었는데 2018년 7월에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꼴찌였었어요. 그러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올해 2021년이죠. 그때 작년 6월부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경기도가 인구가 지금 1380만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현장 중심의 일과 또 경기도민을 위한 일을 하면서 당시에 2018년 7월 그 전에가 이제 구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고재를 했을 때였죠. 근데 그거를 무려 3년 만에 1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률이 96%를 넘어섰고 경기도민의 도정 만족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경기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론 상황을 봐도 이재명 후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국의 광역단위가 경기도입니다. 그만큼 실제 겪었고 체험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민께서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재명은 제가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때 민주당 부대변인 시절 때, 저 때 제가 대변인을 같이 했었는데요. 저 때 제 첫인상이 뭐였었냐면, 야,
야, 사람 되게 똘똘하구나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되시고 경기도가 과거 한나라당에서 이제 저희 민주당이 됐잖아요. 민주당 이제 도지사 배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경기도정 인수위원장을 제가 맡았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전의 당선자와 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이제 정치인들이 함께 경기도 인수위원회를 이제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하나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직접 겪었던 거니까. 그때 제가 이재명 후보를 봤을 때 제가 깜짝 그냥 놀랐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같이 일하면서. 보통은요, 저희 같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한 5명, 10명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하다 보면 겨돌 없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각자 생각들은 막 얘기하면 얘가 섞여버리거든요. 이 사과를 가지고 어떻게 잘라서 요리를 할까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배로 가 있어요, 배로. 이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때 이재명 당시 당선자하고 경기도 복잡한 현안들을 논의하는데 굉장히 통찰력 있고 명쾌한 답을 내고 그리고 그게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본인이 분석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곧바로 추진을 해요. 엄청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일이 항상 성과가 있고 나중에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얘는 참 대단하구나. 그 제가 예전에 봤던 첫 번째 기억은 참 똘똘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야,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물을 꿰뚫는 통찰력과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국회의원 4선 때인데 영선의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보면서 야, 참 경기도정 누구는 잘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그때.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지난 경선을 거쳐서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문득 소개된 그런 모습이 훌륭한 선택하셨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한다면 하는 사람,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 향후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고 우리 포천 가평의 새로운 미래와 발전을 만드는데 최적임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대선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고 우리 포천 가평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인가? 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아까 이재명 후보도 아까 동영상 인사말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내년 대선 이후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우리 포천 가평에서 승리를 하고 또 그리고 다음에 총선에서 우리 이철희 위원장이 이철희 국회의원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의 첫 번째 시작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총선과 지방선거와는 또 다르게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왜냐? 대통령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고 국민의 삶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박근혜 한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박근혜 탄핵 시절에 우리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정농단까지 해서 탄핵까지 갔습니다만 한 예로 우리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가 당시에 전쟁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었어요. 북한에서 핵실험 빵빵히 되고 그리고 미군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미국에서 그러면서 실제로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건 이제 아마 이제 지방에서 촬영을 많이 못 하셨는데
서울의 시내에 보면 프라자 호텔의 주요 호텔에 외신 기자들이 전국 기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탄핵 정국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까지 한 6개월 동안 사실은 연말 그때 탄핵 때 막 서울에 촛불 혁명이 일어나겠을 때 그때 전국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평창 올림픽 저희가 그 올림픽 만들고 하면서 쭉 다 빠졌죠. 그래서 한번더 평화시대를 다시 열었던 겁니다. 근데 내년 대선 이후에 이게 또 어떻게 갈지 몰라요. 만약에 대선이 잘못되면.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정말 우리가 과거를 위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 대선을 보면 사실은 역대 대통령 선거가 늘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했던 선거만을 보더라도 항상 보면은 2%로 우리가 승리했었어요. 대통령 선거라는 건 특히 1대1 구도로 붙게 되면 양 진영이, 양 당이 모두 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야간 15에서 20% 중도층을 갖고 싸우는 선거인데 항상 보면은 50만 표 이내, 100만 표 이내에서 2%에서 4% 이내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 판세를 보면요,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 또는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며칠 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완전히 붙었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금 1%에서 2% 이내의 초박빙 선거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11월 2일 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사실은 컨벤션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이 약간 좀 시끄러워서.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저쪽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을 때 거기는 컨벤션 효과를 엄청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11월 한 달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가 저희가 10에서 많은 15%까지 진행으로 나왔어요. 위기였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분발하고 또 사과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 전국에 메타포스트 하고 다니고 또 계속 또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인물에서는 월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에 대해서의 국민들의 평가 이런 등등이 겹쳐지면서 지금 사실은 1, 2%의 초박빙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선이 이제 80일 안짝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제가 국회의원 5선 하는 동안에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한